형수님이 회장님과 연애 중이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모두의 시간이 멈췄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광숙이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는 사실보다 그 상대가 한동석이라는 점에서 시동생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처음 광숙이 입을 열기까지도 한참이 걸렸다. 말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속내는 이미 저만치 드러나 있었다. 광숙은 차분하게 한동석과의 관계를 고백했다. 숨기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이 가족이 받아들이지 못할까 두려웠다. 장수가 떠난 후 광숙은 그들이 말은 안 했지만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버팀목이자 장수의 빈자리를 감싸 안아준 유일한 형수님이었기에 오천수는 광숙의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누구보다 삶의 상실과 고독을 잘 알고 있었다. 마음을 닫고 살아왔던 자신과 달리 광숙은 다시 한번 사랑을 선택한 것이다. 오천수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형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깊었다. 그 한마디에 광숙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오범수는 말없이 광숙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형수님, 축하드립니다. 그분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트 교수답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였지만 그 안엔 묘한 공감이 녹아 있었다. 자신도 한때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을 품고 살아왔으니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러나 오흥수는 달랐다. 그의 얼굴엔 평소의 익살스러운 표정이 사라지고 말없이 정색한 얼굴이 떠올랐다. 형수님, 너무 빠르신 거 아닙니까? 형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의 말은 날카롭진 않았지만 마음을 찌르는 힘이 있었다. 광숙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치 마음 한쪽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장수의 죽음을 오래도록 품고 있었다. 그러나 삶은 계속되었고 마음도 움직였다. 그걸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었다. 오흥수는 그게 불편했다. 형수님이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기댈 곳을 또 하나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더 컸다. 광숙은 그에게 누나 같았다. 인생에서 형을 잃고 형수에게 의지하며 버텨온 시간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그 시간을 부정하는 듯한 현실이 가슴속 깊이 저항을 일으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이 지났다. 광숙은 형제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웃음기를 잃고 조용히 있었다. 흥수는 여전히 어색했고 미소조차 제대로 짓지 않았다. 그 모습이 광숙을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일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걸까? 끊임없이 자책했다. 사랑을 선택했지만 그 대가로 가족 안에서의 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한동석은 그 상황을 알게 되자 조용히 오흥수의 가게를 찾았다. 그는 사무적인 말투로 흥수를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직접 만든 토스트를 먹으며 진심을 담은 말을 건넸다. 저도 흥수 씨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수 형님이라면 광숙 씨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요? 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꽉 다물고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며 생각에 잠겼다. 마음 한구석에서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회장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는 정말 광숙이 행복하길 바랐었다. 하지만 막상 그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흥수의 마음을 흔드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지옥분과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감정의 틈은 어느새 서로를 향한 믿음의 균열로 변해 있었다. 구름이라는 이름의 유기견이 그 사이에 등장했고 그녀의 관심이 그 동물병원 원장에게로 옮겨가는 걸 본 흥수는 안절부절 못했다. 질투라고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흥수가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막연한 불안과 초조였다. 한동석은 흥수에게 슬며시 말했다. 지옥분 씨 마음을 붙잡고 싶으면 구름이를 입양하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흥수 씨가 그 아이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웃어넘겼지만 그날 밤 흥수는 홀로 동물병원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며 말했다. 제가 구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지옥분은 흥수의 진심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했다. 말없이 건넨 구름이의 존재는 어떤 감정보다 강력한 고백이었고 그녀는 눈물로 화답했다. 오빠, 왜 말을 그렇게 안 했어? 왜 이제야? 마침내 흥수는 광숙의 연애를 반대하던 자신의 감정이 질투나 오해 때문이 아니었음을,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자신은 단지
형의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게 두려웠던 것뿐이다.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다. 형의 흔적은 누가 떠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형의 부재가 사랑을 막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날 밤 흥수는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수님, 아니 광숙씨, 죄송했어요. 그리고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흥수씨. 그 말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안도하는 그 순간 광숙의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다. 장수씨의 죽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무언가가. 다시 문자를 확인한 광숙은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다. 보낸 사람의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다. 장수씨의 죽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장은 짧았지만 의미는 무거웠다. 너무나 일상적인 일들로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던 광숙의 일상에 차가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광숙은 멍한 눈으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천천히 방을 나섰다. 그녀는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고자동을 찾았다. 술도가에서 40년을 일해온 자동이라면 장수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고자동은 마당 옆 작은 창고에서 오래된 항아리를 살피고 있었다. 광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자동 아저씨, 잠깐 시간 좀 괜찮으세요? 고자동은 광숙을 바라보며 손에 묻은 흙을 털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요, 형수님? 광숙은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혹시 장수 씨가 죽기 전 이상한 낌새 같은 거 느끼신 적 있으세요? 그 말에 자동은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말했다. 그게 왜요? 광숙은 주저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밀며 보여줬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낯선 번호에서. 장수 씨의 죽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고자동은 아무 말 없이 문자를 읽고 난 뒤 허공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그날 장수 도련님이 술도가에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평소답지 않게 그날은 참 말수가 없었지. 광숙의 눈빛이 깊어졌다. 혹시 술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고자동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날 도련님이 술도가 장부를 보고 계셨어요. 오래된 것까지 꺼내놓고. 내가 물었더니 그냥 확인차 보는 거라고 했는데 이상하긴 했지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낯선 사람들이 술도가 근처를 서성거린다는 소문도 들었고. 광숙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저 운이 나쁜 사고였다고 모두가 그렇게 믿었던 장수의 죽음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드니 그동안 지나쳤던 사소한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되기 시작했다. 결혼식 날 장수의 표정, 형제들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침묵, 그리고 장수가 죽기 전날 밤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 그때였다. 문득 광숙은 오범수가 이상할 정도로 장수의 죽음 이후 술도가에 자주 들렀던 기억을 떠올렸다. 일에 바쁜 그가 이상하게 자주 혼자서 아무 말 없이 장부를 들춰보곤 했다. 광숙은 그저 형의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여겼지만 혹시 그도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광숙은 그날 밤 곧장 오범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범수 도련님,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범수는 약간 놀란 목소리였지만 곧 응했다.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 그는 술도가 근처 찻집으로 나왔다. 광숙은 휴대폰에 문자를 보여주며 말했다. 혹시 장수 씨 죽음과 관련해서 도련님이 아는 게 있다면 꼭 말해주세요. 지금은 사소한 것도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범수는 문자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평소라면 침착함을 유지했을 그가 잠시나마 눈빛을 피했다. 형수님,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도련님도 무언가 알고 있는 거죠? 범수는 한참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다. 장수 형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술도가 땅 문서요. 그게 누군가에게 넘어갈 위기에 있었어요. 광숙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땅 문서라니요? 형이 사고 당하기 며칠 전 누군가가 위조 서류로 술도가 일부를 담보로 잡으려 했어요. 형이 그걸 막으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서류에 장수 형의 도장이 찍혀 있었단 말입니다. 누군가 형의 도장을 미리 빼돌려 계약서에 날인을 해버린 거예요. 형은 그걸 되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광숙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걸 누가요? 누가 그런 짓을? 범수는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형도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가 아는 사람일지도 몰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 꺼냈습니다. 그 말에 광숙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누군가 술도가를 노리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장수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대가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 그 순간 또다시 문자가 도착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흥수를 주의해요. 광숙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문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만약 이 문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모든 퍼즐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가리키고 있는 셈이었다. 광숙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더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굴 믿지 말아야 할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오흥수의 휴대폰으로도 같은 문자가 도착했다. 장수의 죽음은 너도 자유롭지 않아. 오흥수는 문자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너무도 익숙한 이름과 너무도 낯선 위협이 같은 문장 안에 담겨 있었다. 장수의 죽음은 너도 자유롭지 않아. 그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어떤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보낸 경고였다. 그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위를 둘러봤다. 텅 빈 댄스 스튜디오 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목소리엔 자신도 모를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오흥수는 정신없이 책상 서랍을 열고 가장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흰색 종이에 쌓인 그 봉투 안에는 장수가 죽기 전날 흥수에게 건넸던 쪽지가 들어있었다. 형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경찰 말고 범수한테 먼저 보여줘. 그때는 장수의 과도한 걱정이라 여겼다. 평소 고지식한 형의 성격에 걸맞게 또 하나의 철저함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 쪽지 안에는 복사된 문서 한 장이 들어있었다. 형의 도장이 찍힌 문제의 담보 계약서. 그 옆에는 수기로 적힌 메모가 덧붙어 있었다. 이 계약서에 내 도장은 없었다. 누군가 날 조용히 없애려는 걸지도 몰라. 넌 광숙이를 지켜줘야 한다. 흥수는 그 문서를 본 순간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자신이 왜 이 사실을 그동안 숨겼는지 이제 와서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엔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다. 형이 죽기 전 내뱉은 이 누군가가 혹시 이 가족 안에 있는 누군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는 무작정 휴대폰을 들고 범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범수야, 나 지금 너한테 보여줘야 할 게 있어. 지금 당장 볼 수 있어? 범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응, 지금 연구실에 있어. 바로 와. 흥수는 오토바이에 올라 밤 공기를 가르며 달렸다. 두 손은 차가운 핸들 위에서도 식은땀이 흘렀다. 연구실에 도착한 흥수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건넸고 범수는 종이를 펼친 채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형 도장 진짜 맞아. 근데 인주 번짐이 이상해. 원본에 찍힌 게 아니라 위조됐을 가능성이 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걸 지금 와서 들고 나온 내가 얼마나 비겁한지 안다. 범수는 고개를 저었다. 비겁한 게 아니라 무서웠던 거겠지. 우리도 사람인데. 그 말에 흥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범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이 죽은 날 사실 나도 전화 받았었어. 형이 날 급히 보자고 했거든. 근데 그날 회의가 있었고 그냥 미뤘어.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우리 둘 다 뭔가 놓쳐버린 거네. 그들은 말없이 마주 앉았다. 각자 죄책감에 짓눌리며 형의 마지막 흔적을 붙들고 있었다. 그 순간 범수의 휴대폰에도 문자가 도착했다. 진실을 감추는 데가 준비됐습니까? 세 번째 문자였다. 그리고 이번엔 범수를 향한 경고였다. 이제 이건 우연이 아니야. 범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흥수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누군데?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야? 범수는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다. 형 도장이 위조됐고 문서가 술도가를 담보로 쓰인 거래였다면 이건 내부자 소행일 수밖에 없어. 가족이나 술도가 내부 관계자. 독고타. 흥수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에 범수는 눈을 찌푸렸다. 신라주조. 확실치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 과거에 우리 술도가 인수 제안도 받았고 장수형이 단칼에 거절했던 걸로 기억해. 만약 그게 원인이었다면 형이 죽은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죽음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순간 광숙에게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독고세리가 위험합니다. 그녀가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어요. 문자를 받은 광숙은 고민 끝에 한봄에게 연락했다. 봄아, 세리 어디 있는지 알아? 세리, 지금은 몰라. 근데 왜요? 언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지금 당장 세리한테 연락해서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고 전해줘. 급한 일이야. 언니, 무서운 얘기 좀 하지 마요. 뭐야?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금은 자세히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누군가가 세리를 노리고 있어. 통화를 마친 광숙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장수의 죽음, 위조된 계약서, 연이어 오는 협박 문자, 그리고 세리. 세리가 왜 진실의 열쇠인지
그녀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광숙은 하나의 기억을 떠올렸다. 장수가 세리의 아버지 도코탁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 광숙의 옆에서 그는 이런 말을 중얼거렸었다. 이런 쓰레기한테 술도가를 넘기느니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게 낫지. 그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 세리가 그 진실을 쥐고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 누군가 술도가를 손에 넣으려 했고 장수는 그것을 막으려다 죽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진실은 세리의 기억 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광숙은 다짐했다. 장수의 죽음이 단지 과거로 남지 않도록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리라. 그녀가 선택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진실의 퍼즐. 다음엔 누가 어떤 비밀을 드러낼 차례일까?